약간 불안한 상태긴 하죠. 왜냐면은 1,400원 밑에가 좀 마음이 편하고 1,400 초반대는 설마? 근데 이제 1,450원이 넘어가면 후반대잖아요. 그럼 이제 1,500원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1,500원 돌파하면 야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돈값이 똥값이야. 뭐 외국인 다 나갈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잖아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국인들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1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달러로 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1,500원 가깝게 가진 않았으니까 5, 6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7, 80원? 80원까지 가버리면 분명히 환율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간 1억으로 하는 가정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보자라면 특히.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종목이 너무 적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도? 만약에 거기서 2개를 더 한다면 아직 좀 관심이 사람들이 없는 2차 전지 바닥 찍은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리고 또 한쪽은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원탑 구독자 여러분, 이정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2번째 출연했는데요. 요즘 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데 오늘 좋은 팁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살짝 회복했는데 현재 장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서두 인사 드릴 때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그 변동성이 최근 며칠 동안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원래는 변동성이 완화가 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장이 좋은데 10월 말까지는 거의 2달 정도? 9월, 10월 2달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10월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음선 조정이 없을 정도로 10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상승 양선만 나오고 이틀 연속 조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 강한 게 11월 2일까지도 11월 첫날인 11월 2일까지도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4,228포인트인가 4,200 이상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11월 2일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 11월 2일이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선이 나오면서 9월, 10월에 그 급등을 할 때 이틀 연속 음선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4일 연속 음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좀 11월은 조정으로 가나? 라는 느낌이 지난주까지 분위기였다면 오늘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장 시작하면서 갭상승에 바로 양선으로 땡기면서 3%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이 구간이 아니고 9월, 10월 2달 동안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4,200포인트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또 지난주 4거래일 동안 급락을 시키면서 한 3,900 살짝 밑으로 3,860포인트 정도까지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럼 4,860하고 4,220은 꽤 갭이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의 고점과 저점을 4거래일 만에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큰 건데요.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딱 중간값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860 저점과 4,220 고점의 중간값에 한 4,070포인트 정도에 위치를 해서 오늘의 지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동성이 꽤나 커진 고점에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이 중간값에 형성이 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 변동성이 계속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4,200을 한 번 더 돌파해서 4,300, 4,400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변동성이 급하게 하루 이틀만 떨어진다면 3,860을 깨고 3,800 또는 3,700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제 예상은 아주 빠르게 고점을 뚫거나 아주 빠르게 저점을 깨는 것보다 오히려 이 폭이 꽤 넓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서 뭐 하루에 0.5% 오르고 0.5% 떨어진다면 고점과 저점을 바로 못 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박스를 오히려 설정하고 11월 달은 고점 뚫을 것 같은데 못 뚫고 뭐 저점 깰 것 같은데 못 깨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너무 빨리 올랐거든요. 9월, 10월 달에 너무 빨리 올라서 지금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11월은 횡보장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11월 2일까지는 야 진짜 끝없는 상승이겠구나. 그래서 또 지난주 화수목금은 한 3,500까지도 빠질 수 있겠는데 였다면 오늘은 횡보장 예상되고요. 그럼 매일 바뀌냐 시황은 맞습니다. 시황은 매일 바뀌는 거죠.
왜? 3,300을 신고가를 못 들었던 8월 달을 기억하신다면 8월 달에 3,800 계속 걸렸었거든요. 8월 한 달 내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신고가가 어딨어. 다시 2,500으로 가야지. 이 분위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300 저는 역사적 신고가 기법을 워낙 20년 이상 썼으니까 신고가 뚫으면 정말 강할 거야 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3,300을 뚫고 3,400, 500, 600, 700, 800 거의 이틀에 한 번씩 100포인트를 뚫고 4,200까지 올 거는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요즘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이런 표현 쓰면 웃기지만 가관도 아니죠. 왜? 5천, 6천 얘기하던데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4월 9일 날 2,280을 찍었다고요. 2,280 찍을 때 올해 3,300 신고가 뚫는다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3,300을 뚫은 그날조차도 올해 4,010개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수가 지금 4,000이잖아요. 근데 4,000이니까 4,000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4,000이니까 5,000, 6,000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4,000이 3,000으로 떨어진다? 다시 또 2,000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시황은 매일매일 바뀌는 거고 그 바뀌는 그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매일매일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좀 대응할 때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봐도 될까요? 지켜봐야 할 때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기 전망이 있고 중장기 전망이 있거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장, 즉 정확히 4,228일 거예요. 그 4,220을 1년, 2년 안에 돌파를 못하면 지금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맞겠죠. 왜? 1, 2년 안에 4,280을 돌파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3,800, 3,500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시기가 맞고 또는 야 이거 신고가 뚫어서 4,500 갈 것 같은데 5,000 갈 것 같은데 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 시기가 맞고 근데 그거를 지켜보자라는 표현보다는 단기 중장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올해는 11월 이후의 고점을 11월 한 달 동안 또는 연말까지도 못 뚫을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살짝 하는데 내년까지도 만약에 이 장이 막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끌고 나간다면 고점을 한 번은 돌파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4,200 초반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기간 조정의 힘이 있으니까 조정은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4,300, 400, 500 최하 4,500에서 5,000 사이까지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바닥을 만약에 우리가 논한다면 직전 바닥은 4월 9일인 건 명확하거든요. 4월 9일 2280. 그럼 2280의 두 배가 몇일까요? 4500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장에서 두 배가 됐던 시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락장 직후 2008년 10월부터의 상승장에서 880, 90부터 2000을 돌파했으니까 두 배가 넘었고요. 코로나 저점부터 2020년 3월 17일, 19일 그때 한 1,400 정도에서 2,800을 넘어서 3,300까지 갔으니까 역시 한 2.5배 정도 갔고요. 또 멀게는 IMF 때 97, 98년 급락하다가 98년 10월에 278인가 저점을 찍고 1,000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 지수가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닥 대비 1년 반 동안 지수가 한 2배까지 오르는 게 강세장이라면 올해의 바닥이 4월 9일이었으니까 만약에 내년 4월 9일 정도까지 1년 동안 상승 얼마나 한 지수 2배? 그렇다면 4,500까지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더 간다면 오버슈팅 나오면 5,000까지. 4,500에서 5,000 사이가 제가 가는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 때 그리고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에서 고점을 뚫으면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저점을 뚫으면 조정을 받았다 가는 건데요. 조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3,860, 70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한 번 더 깨고 내려간다면 한 3,700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럼 3,700에서 4,500이라면 거의 한 20% 정도 상승? 야, 지수 20%가 쉬워? 지금의 분위기만 어렵진 않죠. 왜?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80%, 90% 올랐거든요. 80%, 90% 오른 시점에서 한 1, 10% 조정받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가는 여기서 핵심은 매일매일 오르는 지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4월 9일부터 11월 2일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4,200, 20, 30을 돌파하면서 4,500 약간 그 이상 이런 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도 변수에 의한 상승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조정받다가 오늘 갑자기 3%가 왜 올라요? 오른 이유는 명확하게 다들 재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부에 의해서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서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부 정책에는 크게는 금리 정책이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재정정책 돈을 풀거나 안 풀거나. 근데 이번 상승 또는 올해 4월 9일부터 상승해서 정부 정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출로 또는 뭐 금리로서 시장을 움직인 적은 거의 없어요. 물론 미국의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실 지금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다면 보통의 경제 정책인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보다 상법 개정안 정책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사실 상법 개정안 플러스 재정 정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에는 지출 정책도 있지만 세제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 정책이라는 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세금을 덜 거두면 돈을 많이 써라. 정부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건 주식시장 호재예요. 근데 이번에 오늘 급등을 했던 업종 대표적인 두 개가 지주회사랑 금융주인데 자사주 소각은 원래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슈였고 거기에 플러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35% 너무 높지 않아? 뭐 25%대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느 정도의 하부가 나오면서 오늘의 거래소 3%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고 약간 이제 투자자로서 고민이 되는 점은 새로 진입을 할 타이밍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릴 것이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조정을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부터는 반 또는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마음 편한 위치라고 사실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결국은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고 악재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 4월 9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많았던 호재들 예를 들면 4월 9일 초창기에 가장 컸던 호재는 대통령이 없던 시기에 대통령이 생기니까 당연히 정치 안정 또 여러 가지 정책들 강력한 원래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 첫 해 두 번째에는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상법 개정안 쪽 그리고 반도체나 특정 IT 업종들에 대한 지원책들 거기에 플러스 이제 4월 9일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상법 개정안 때문에도 오르고 뭐 때문에도 올랐지만 결국은 또 미국 시장이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트럼프의 입맛대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입맛대로 잘 됐고 또 한 번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나라도 트럼프한테 그래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주면서 당근 우리가 줄 건 주면서 어쩔 수 없죠. 뭐 뺏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 건 주면서 협상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도 꽤 큰 목을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무역 전쟁 좀 보류 좀 하자 이거 거기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젠슨왕이 치킨집에서 우리나라의 두 대그룹 총수들과 치킨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깐부잖아. 그러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야 뭐 현대차에도 야 우리 로봇 같이 해보자. 뭐 삼성에도 야 우리 같이 해보자. 손잡자. 뭐 앞으로 AI 시대다. 뭐 이러면서 삼성그룹 주 현대차 그룹 막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호재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호재가 많으면 주식시장은 맨날 올라요. 그러면은 좋은 호재로 10배도 오르고 100배도 오르고 1000배도 오르면 우리 모두 해피하겠죠.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호재가 많다 보면 언젠가 악재가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투자 입문자들한테 추천하는 책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피터 린치라는 전설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재료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럼 결국은 재료보다 앞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경제의 전체적인 분위기, 뭐 금리 정책이랄지 기업의 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올랐으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올랐어. 내려갔으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려갔어. 근데 결국 큰 그림은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시발점이 되는 가장 큰 악재는 뭐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악재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서 결국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4일 동안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근데 오늘은 다시 또 호재라는 이름으로 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호재 상법 3차 개정안 호재라는 이름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지금 많아요. 호재가 많아서 올라가지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지금은 악재가 안 보이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졌어. 그러다 보면서 이런 악재도 갖다 붙이고 이런 악재도 갖다 붙이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조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아니 4월 9일에 2280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갖고 있던 돈이라면 지금 2배가 벌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또는 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시장 진입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금액으로는 진입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 1억이 있는 분이 주식 하나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근데 지금 4,000포인트 이상에서 1억을 네트로 1억을 하나도 안 얻은 분이 한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저는 이제 주식 상담을 많이 받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는데 코로나 때 주식을 했대요 저한테. 그러면 돈 많이 버셨겠네요.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처음엔 볼다 다 까먹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코로나 때 1400에서 1500, 1600 올라올 때 스마트 머니들이나 들어갔지 개인 투자자들 그때 막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코로나 때 가을 또는 겨울에 들어갔겠죠. 언제쯤에? 2500 후반에서. 그러니까 2500, 2000대의 2500 넘어서 2700, 800, 3000, 3300까지 그 구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를 갔는데 6만, 7만에 들어가신 분보다 8만, 9만 원에 들어가신 일반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 뭐 보름이나 한 달은 벌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 다 아시다시피 9만 전자였던 삼성전자가 5만 전자까지 떨어지고 3,300까지 갔던 지수가 뭐 2,00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좌 1억을 넣고 나 1억으로 뭐 살까? 다 사지 마시고 한 30%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저 바닥부터 2배 거의 가깝게 오른 이 지수대가 여러분들이 특히 초심자들의 행운을 주기에는 꽤 많이 오른 지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의 역사를 보면은 1000포인트를 도전하고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한 3-4번 반복하고서 다시는 1000포인트를 안 깼고요. 2000포인트도 한번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깨지고 정복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깨지고 결국 언제까지 깼었죠? 코로나 저점이 2000을 또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은요? 3,000은 코로나 때 한 번 돌파했었고 이번에 2번째 돌파입니다. 그러면 3,000은 언젠가 깨질까요? 저는 3,000은 한 번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장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뭐 4,000, 4,500, 4,500까지 가고서 3,000 왜 못 깨? 지수 떨어질 때 반토막이 한두 번이었나요? 지수 반토막 꽤 많이 나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반토막 나니까 그럼 이번 상승장이 4,500이든 5,000이든 6,000까지 간다 할지라도 6,000에서 반토막이면 3,000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4,000에서 5,000 간다? 20% 올라야 되거든요. 4,000에서 3,000 간다? 30%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은 배당률이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배당이라는 게 기업에서의 배당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대 이익률, 기대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기 아래 2,500일 때, 야, 2,500에서 2,000 깰까? 3,500, 4,000 가락률이 높은데, 3,300 돌파했을 때, 3,300에서 4,500 가락률이 꽤 있는데, 근데 지금 4,000이야. 4,000에서 진짜 6,000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4,000에서 5,000 가봐야 20% 오르는 거예요. 근데 5,000 가서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5,000 갔다가 다시 4,000, 3,500 떨어지는 이렇게 높아서, 아직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도 돈 벌었다, 나도 돈 벌었다? 맞죠?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2023년 여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상담을 지인들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니까. 네가 무슨 주식을 해? 지인들한테 모르시는 분들 지금 구독자님은 제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 처음 하시려면 반 이상 하지 마시고 좋게 말하는. 만약 제 지인 전화 왔어. 정윤아 지금 4,000 오늘 4,000 해도 돼?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 하냐? 저는 지인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여태까지 2,000일 때도 안 하고 3,000일 때도 안 하다가 굳이 왜 4,000일 때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는 이유는 내 옆에서 돈 벌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 옆 사람은 왜 돈 벌었을까요? 2,000에도 하고 2,500에서도 했으니까 돈 번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됐고 옆 사람이 돈 벌었다고 나도 따라해봐야 내가 돈 벌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결국 돈은 버는 건 두 가지의 교집합이어야 해요. 교집합, 합집합, 뭐 중고등학교 수학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돈을 벌려면 어떤 게 맞아떨어져야 될까요? 좋은 시기, 근데 플러스 좋은 투자자. 근데 둘 다가 아닌 거는 돈 벌 확률이 0%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면 돈 벌 확률이 50%. 둘 다가 맞아떨어지면 100% 벌어요. 어떨 때? 내가 평소에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주식을 잘 알아. 근데 이제 돈을 모으고 있어서 나는 좀 주식 공부 많이 한다면 주식할 거야. 근데 코로나 저점 한 2,000포인트쯤 들어와서 3,000까지 또는 이번 저점 한 2,500에서 4,000까지 공부가 됐는데 지수가 좀 바닥에서 올라가네. 이제 좀 들어가 볼까? 이런 분들은 장도 좋았고 실력도 있으니까 벌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그럼 해볼까? 끼웃? 그럼 돈 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식하기에 좋은 시기니 앞으로 추세의 힘이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떨어지는 것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더 중요한 건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니? 그냥 옆 사람이 벌었다고 한다면 좀 준비 좀 하고 공부를 좀 하고 준비 좀 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그래도 해온 사람이니까 뭐 한 3분의 1 파세요 하면 알아들으시겠지만 주식이 아직 없어? 계좌에 이제 돈 넣고 해볼까? 반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3분의 1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인 것들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불안 얘기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 있는데 환율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약간 불안한 상태긴 하죠. 왜냐면은 1,400원 밑에가 좀 마음이 편하고 1,400 초반대는 설마? 근데 이제 1,450원이 넘어가면 후반대잖아요. 그럼 이제 1,500원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1,500원 돌파하면 야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돈값이 똥값이야. 뭐 외국인 다 나갈 거.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잖아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국인들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1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달러로 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글로벌 투자가들이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면 환율이 베이스예요. 투자의 베이스. 왜냐하면 내가 A나라에 투자할지 B나라에 투자할지 해서 A나라가 주식시장이 좋아. B는 안 좋아. 그런데 A는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 1년에 10%가 올라요. 근데 환율, 돈의 가치 1년에 10%가 떨어져? 그럼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B시장은 주식시장이 안 오를 것 같아. 1년 동안 하나도 못 올랐어. 근데 환율이 돈의 가치가 1년 동안 10%가 올랐어. 그러면 B시장에서 더 이익이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의 마인드는 환율과 시장의 흐름 두 가지를 아까 말한 교집합. 시장의 흐름도 좋고 환율도 외국인들한테 유리한 그 돈의 가치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의 가치가 좋다는 얘기는 원화가 좋다는 얘기는 환율이 1,400원 밑으로 1,350원, 1,300원 과거에는 1,200원 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200원 대까지 꿈꿀 필요도 없고 1,300원 대만 돼도 또 안정적이구나 약간의 안심. 근데 1,400원이 넘어가고 1,450원이 넘어가고 1,500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데 외국인들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재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환율이 1,500원 되면 다 나쁘니? 아니요. 수출업자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뭐 반도체건 자동차건 대부분 수출이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고 조금 높아지면 낮았을 때보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을 수 있지만 1,500원이 넘어가면은 수출업자한테도 너무나 큰 변동성에 좀 불리해질 수 있고 수입업자한테는 한국 돈이 너무 싸지니까 당연히 안 좋고 아까 말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1,500원이 넘는 한국 증시에서 돈이 유입 대락률보다는 유출 대락률이 높으니까 저는 좀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1,500원 가깝게 가지는 않았으니까 5, 6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7, 80원? 80원까지 가버리면 분명히 환율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외국인 매도가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지난주의 우리나라의 4일 조정 기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꽤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원인은 모르죠. 친구인 존한테 전화하지 않고선 존아 왜 떨어졌니? 너 왜 팔았니? 그가 나 왜 팔았어라고 말하지 않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로 추측 가능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만 떨어졌던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분명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 우리가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이 대책이라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리거나 폐렴 걸려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안 통해요. 오늘까지는. 왜? 올해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올해는 안 통하지만 원래 긴 기간 동안 미국의 눈치를 받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주식은 위험자산이거든요. 위험자산이 흔들리면 뭐 우리가 금이 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위험자산이 흔들렸을 때 그럼 덜 위험한 걸 갖게 되고 더 위험한 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죠. 미국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박살나는 이유는 같은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이니까 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이 좀 더 안전자산, 선진 증시가 좀 더 안전자산, 선진 증시가 아닌 곳이 좀 불안전 자산이 되겠죠. 위험자산.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진 증시라고 믿으시는 구독자 여러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가 좀 더 강하게 흔들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좀 불안하니까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2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큰 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1월 2일의 고점을 뚫는 쪽에 한 표를 던져요. 그런데 이게 저런 거잖아요. 4,200을 돌파를 하는데 오늘 4,070이란 말이에요. 4,070에서 4,100, 4,200 빠바방 치고 가면은 마음 편하게 그냥 뭐 돌파하겠지 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4,070인데 뭐 3,800 갔다가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4,070보다는 3,800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신고가를 뚫고 한 4,500까지는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조정 한번 더 세게 받고 갈지 안 받고 갈지가 관건이라면 저는 조정을 받고 가는 쪽에 한 표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 12월은 조금 조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좀 이렇게 기간 조정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자 그러면서 이제 4,200 뚫고 한 4,500 오버슈팅 나오면 그 이상 큰 시나리오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반도체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는 결국은 뭐 이제 엔비디아 또는 AI의 미래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AI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랑 직결되고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은 영원히 갈 수 없지만 산업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 산업의 사이클이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그러면 AI 산업이라는 게 흥망성쇠에서 우리가 보통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그 BCG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그 매트릭스를 보면은 기업의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 퀘스천이에요. 새롭게 산업에 진입한 종목들 또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그냥 없어질지 잘 될지는 퀘스천. 그 다음은 성장, 스타예요, 스타. 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캐시카우. 젖소가 돼요. 캐시카우가. 돈을 계속 벌어주는. 그리고 이제 사양산업, 도구가 돼요. 사양산업.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종목들만 그런 흥망성쇠가 있냐, 도입과 쇠퇴가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산업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을 생각해 볼까요?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공업 산업이 굉장히 뭐 섬유, 뭐 신발, 가발, 뭐 옷, 뭐 여러 가지 섬유 제품들. 그런데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청계천 시장, 어디 시장, 대구의 어디 시장 이런 데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옷을 만들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쇠퇴 산업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공업 시대 하면서 화학, 조선, 자동차까지 넘어갔는데 사실 올해 수많은 업종이 올랐는데요. 화학하고 자동차 못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공업 시대도 이제 아닌 거죠. 그럼 결국은 IT 시대. 그래서 우리가 맨날 IT 버블 때 했던 게 90년대 뭐 인터넷 관련주들. 근데 그 당시에 퀘스천이었던 애들 중에 스타가 되고 다시 몰락한 애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아직도 구글이 있고 아마존이 있잖아요. 미국과 구글은 아직도 탑10 안에 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산업은 다 죽어. 안 죽고 살아남았어. 기업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기업은 죽을 수 있지만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AI 산업이 과연 성장을 넘어서 성숙 단계로 갔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AI로 큰 돈 번 데는 지금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AI 산업이 계속 된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GPU를 만드는 회사들, 거기에 HBM을 납품하는 회사들만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분명히 AI 소프트웨어 산업들 또는 피지컬 AI 산업들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돈이 되고 그리고서 쇠퇴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엔비디아 말고 SK하이닉스 말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피지컬 AI 업체인 로봇 업체들, 자율주행 업체들 또는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렇다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올라가는 지수나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악재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지금 11, 12월이라는 뜻이지 뭐 AI가 끝났고 엔비디아가 끝났고 다 끝났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지수 조정이라는 건 결국은 지수가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조정 안 받아요. 그러면 뭐가 조정을 받겠어요. 그죠? 조금만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수의 조정이라는 건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이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중소형주들이 또 그 갭을 메꿔줄 것이고 그런 시기가 또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두 개 종목이 유독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는 것도 이 두 개 종목이 좀 많이 떨어질까요? 두 개 종목이 유독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연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 상승률을 따져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코로나 저점 2020년 3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2025년이잖아요. 5년 8개월 정도 된 시점이죠. 5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에서 주가가 50배, 40, 30, 20배 오른 종목이 수십 종목이 돼요. 수십 종목. 어디 뭐 1000억짜리가 2조 되고 3조 되고 또는 5천억짜리가 5조 되고 10조 되고가 30종목은 돼요. 그럼 걔네가 어디에서 걔네들이 스타들이 탄생했냐? 우리가 소위 계속 말했던 조방원 거기에서 다 탄생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전력까지 전력기기. 전력기기에서 HD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 뭐 일진역 이런 애들은 최하 10배에서 30배, 40배. 효성중공업이 아마 50배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5년 동안. 또는 방산주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마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40배 오른 것 같은데 3, 40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 현대롯데, 뭐 하나시스템, 수많은 방산주들 또는 조선주도 조선주도 최하 10배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는요? 했을 때 삼성전자는 코로나 그 바닥 때보다 2배? 5만 원에서 10만 원 오른 거예요. 다른 애들이 20배, 40배 오를 때 삼성전자는 2배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한 6, 7배 오른 것 같은데 그 저점에서. 근데 10배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게 봤을 때의 상승률, 5년 동안의 상승률이 반도체가 그렇게 크진 않나요.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의 시기는 사실 최근 한 두세 달이죠. 최근 두세 달. 삼성전자가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온 게 최근 두세 달이에요. 최근 두세 달이나 반도체가 좀 주목을 받은 거지 오히려 최근 한 2년 정도 또는 4월 9일 또는 작년부터 움직였던 건 우리가 소위 말했던 조방원, 전력기기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던 지주회사 금융주도 그동안의 상승률 보면 꽤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 비해서 왜냐면 결국은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 업종이 많이 오르는 업종이냐 했을 때 많이 올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더 가냐 못 가냐 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못 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의 조정기일 것이고 지수가 조정받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 거지. 만약에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SK하이닉스의 조정이 좀 더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얘네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30배, 50배 뭐 이렇게 올랐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 차트의 용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업의 가치를 설명할 때 우리는 재무제표로 설명하듯이 주가로 말할 때는 차트의 용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주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방향을 보기 위해서예요. 이 종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올라가는 걸 우리 상승 추세라고 하고요. 떨어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해요.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거냐? 맞습니다. 계속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나쁜 거냐? 맞습니다. 계속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이 너무 쉽죠. 왜? 올라가는 종목 사서 계속 올라갈 테니까 와 신난다. 또는 떨어지는 종목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트를 배우는 이유가 방향을 알기 위한 추세. 그 다음은 방향이 바뀌는 변곡을 알기 위해서 변곡. 그럼 변곡은 뭐냐면 상승 추세의 변곡점을 지나면 그게 대천정이죠. 하락이 오는 거고요. 하락 추세의 마지막 바닥을 지나면 그거 역시 변곡점이죠. 그럼 이제 상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주식에서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은 상승 추세의 종목을 믿고 기다리고 가다가 이 종목이 이제 더 상승 못 하겠는데? 반전 변곡점이 가까워졌는데 또는 그때 고점이 변곡점이었나? 요걸 느낄 때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기억이 여러분들이 뇌리에 가장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가장 가깝게 상승 추세의 종목이 변곡을 지났는데 그거를 못 느끼고 벌었던 거를 다 뱉어냈던 업종 기억나시나요? 바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2023년 7월이 대천정이었고 변곡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조방원전이 막 30배씩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에코프로 BM이 30배 이상이 올랐고요. 포스코 퓨처엠 20배 이상, 포스코 홀딩스 10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LNF, 코스포 그룹주, 신규 상장주들 다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4배 오를 땐 와 상승 추세다. 우리는 상승 추세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2배 오르고 3배 오를 때는 야 상승 추세가 좋은 거다 하면 되는데 10배 오르고 20배 오르고 30배 오를 때는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좋은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 달나라까지 올라갈 건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끝은 어딜까? 이런 생각이 이제 한 10배, 20배부터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2023년 7월에 제 많은 지인들이 전화가 왔어요. 에코프로 사도 돼요. 내가 아니 그 바닥 대비 30배 오른 걸 왜 살려고? 3배 더 오른다는데? 아니 그럼 누구는 바닥에서 30배를 벌었는데 너는 3배 벌으러 들어가고 싶냐 그러니까 3배가 어디야? 1억만 넣어도 3억인데 그럼 바닥 대비 100배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끊을 때 한마디 합니다. 근데 내가 주식을 25년을 했는데 3, 4년 만에 100배 오르는 건 본 적이 없고 2천 종목에 하나 될까 말까야. 근데 30배 오른 걸 100배 오른다고 3배 더 오르면 100배니까 100배 오른다고 믿고 사면 상관없는데 다만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날 확률도 있으니까 내 돈이 없어져도 된다면 사도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게 뭐냐면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내가 위험을 감수한다면 수익도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고점에서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토막, 반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까지 난 종목들이 속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좋은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야 이제 얘는 달나라 끝까지 갔네.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대부분 고점인데요. 과연 지금 우리 지수? 저는 막 달나라 끝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1, 2순위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그렇게 선도적으로 요즘에는 끌어올렸지만 기존에 끌어올렸던 애들은 결국 아니라는 점에서 바닥 대비 10배, 20배, 30배, 40배씩 오른 그 업종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의 주가 움직이면서.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업종들은 조심하는 게 맞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는 거, 재테크를 한다라는 건 기본적인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넣고 주식을 하면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내 돈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위기 직후들처럼 내 돈이 2배, 3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토막 위험을 감수하면 2배, 3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기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과연 많이 올라있는 애들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추세적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위험도 계산하시라는 거죠. 초보일수록 버는 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주식 25년 한 사람들은 많이 벌어도 걱정해요. 언제 다시 뱉어내라고 하려고 그러지? 왜냐면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서 막 100배, 1000배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언제 뱉어내려고 하려고? 라는 생각이 약간 싹트고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 주도주들 말고 소외주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로봇이 좋은 흐름 보였는데 로봇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로봇도 소외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최근의 기억이 강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정말 소외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고 요즘에 많이 올랐어. 주도주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가 못 오르는 시기에 주도주였던 적이 있죠. 왜냐면은 마치 2차전지처럼 2차전지 지수 못 오르는 시기에 올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할 때 그때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2배, 3배, 4배씩 올랐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20배 올랐거든요. 3천억짜리가 6조까지.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시기에 많은 또 종목들이 나도 2배 올라갈 거야, 뭐 나도 2배 올라갈 거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로봇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소외주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조방원처럼 막 모든 종목들이 10배씩 오른 건 아니니까.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한 2-3개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어느 정도 한 2배 오르고 요 정도 위치거든요. 그럼 이제 산업을 봐야죠, 산업. 그럼 과연 로봇 산업은 앞으로 계속 갈 거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AI 산업이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그 AI 산업이 가는 이유는 무슨 엔비디아가 GPU를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GPU 뭐 눈앞으로 야 GPU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와 나 GPU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아니잖아. 오히려 여러분들 언제 행복해요? 나 좋은 차 탈 때 나 차 타네. 또는 좋은 핸드폰 샀을 때 나 내 폰이 이렇게 좋아. 좋은 노트북 샀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지 GPU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AI 산업의 발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도 눈에 안 보이게 행복해줘. 뭔데요? 이게 바로 챗GPT잖아요.
뭐 챗GPT랑 뭐 손잡고 말해본 적 있어요?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가상이잖아요. 가상. 보이지 않는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나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AI는 무엇일까 해서 피지컬 AI는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사람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뇌에 AI를 장전했을 때, 또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뇌에 AI를 장전했을 때, 그게 바로 피지컬 AI고요. 그런 미래를 계속 그려나가면서 주술을 하기 때문에 로봇은 소외되면 관심 갖고 또 올라가면 관심 갖고, 다만 너무 많이 오르면 주가 조정이 있겠네 정도로만 보면서 그 산업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산업이 진짜 좋다라고 소외받을 땐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가가 막 2배, 3배, 4배 올라가면 좋긴 한데 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또 뱉어내라고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약간의 조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포트에 담아도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어떤 재료라는 게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재료가 계속 연결이 될까 또 후속 조치가 나올까의 문제거든요. 근데 젠슨왕이랑 치킨 먹고 그때 로봇이 분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과 현대, 우리나라에서 로봇이 가장 강한 두 회사겠죠. 시총 6조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삼성,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가장 로봇이 강한 두 회사와 젠슨왕이 치킨을 먹으면서 로봇 AI 다 필요하잖아, GPU 필요하잖아, 뭐 이러면서 간 거예요. 거기에 그럼 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스케줄 매매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서 스케줄 매매, 어떤 개별 종목에서 스케줄 매매로 가장 크게 돈을 번 거를 꼽으라면 두 가지 테마예요. 5년에 한 번 있는 대선 테마,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 있는 CES 테마. 그러면 결국은 CES 테마는 언제 준비해야 돼요? 11, 12월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ES에서 매년 드론, 로봇, 디스플레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매년 AI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눈에 보이는 챗GPT가 아무리 대답 잘하면 뭐예요. 그 CES라는 거 라스베가스 박람회는 수많은 부스에서 수많은 기술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피지컬 AI가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뭐 행사장 안을 막 운전하고 다니겠어요? 결국은 움직이고 말하고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로봇이 CES 행사에서 가장 이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1, 12월은 로봇 관련주로 계속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 2차전지에 대해서 뷰가 상당히 좀 갈렸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자신 있게 2차전지 지금 주목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10월에 급등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2차전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삼박자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차트적으로 상승 추세를 좋아하면서 너무 이격이 벌어지면 좀 조심하자. 이게 이제 차트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은 재료 측면에서는 미래 산업들, 계속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올 만한 업종, 산업들. 그럼 이제 재무제표는 당연히 미래의 이익들이 늘어나야 되니까 당장은 이익이 적더라도 미래의 이익이 늘어날 회사들, 성장주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는 사실 차트적으로는 지난번 방송 때는 확실히 바닥을 찍은 모습들, 이렇게 돌리는 모습들. 근데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고 나서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 그렇게 매끄러운 조정 같진 않아요. 그래서 또 실망 매물이 꽤 많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차전지를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걸로만 접근을 하면 주변에 전기차 아직도 많이 안 팔리고 좀 생각보다 빨리 안 팔리는데, 전기차에 안 들어가면 2차전지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재료가치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2차전지 애들이. 그런데 ESS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큰 재료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ESS 관련주로 확산을 시킨다면 2차전지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이 차트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상승 추세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격이 좁아지면, 그리고 바닥을 찍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면 저 바닥은 다시 안 깰 바닥이라는 확신의 심리들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짜 안 깰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2차전지 이제 바닥 안 깨. 그러면 그럼 싸졌네. 바닥을 안 깰 종목이 싸 보이는 거랑 천장을 한번 찍고 조정받는데 저 천장을 못 뚫을 것 같아. 걔네들은 100% 흘러내리거든. 왜? 아무도 그 천장을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그걸 사질 않아요.
바닥에서 10배 올랐는데 천장을 찍고 한 30% 조정받아요. 그러면 그 천장을 또 돌파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살 텐데 저거 진짜 조정 못할 저 대량 거래 터지고 세력들 다 나갔어. 그럼 아무도 그거 안 사요. 그럼 흘러내리는 거거든. 그리고 떨어지던 추세가 바닥을 찍고 돌리고 야, 저 바닥은 이제 안 깰 것 같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결국은 추세도 바닥을 찍은 느낌, 또 재료 측면에서 ESS를 갖다 붙이고 그래도 실적에서도 좀 좋은 실적이 난다면 여전히 무리가 없는 업종이다. 오히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두려워하는 반대편에 있는 애니까 그렇게 두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1월, 12월 뭐 이때쯤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상승장이라는 거는 순환매가 선순환으로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락장에는 순환매도 잘 없어요. 그냥 작은 종목들 시총 뭐 500억, 1000억짜리만 올라가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한 업종이 매일매일 오르다 보면 분명히 가격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모더런 업종이 얘네네, 모더런 업종이 얘네네. 그럼 모더런 업종의 대표 주자는 2차 전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모더런 업종 2차 전지 이젠 가야 되지, 왜 가야 되지 갖다 붙여야 되는데 저게 5월 대부분 5월 달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 5월인데 지금 11월이잖아. 6개월 동안 지금 바닥을 안 깨요. 그러면 야 2차 전지는 5월에 바닥 찍었잖아. 뭐 이제 더 두려울 건 없잖아. 이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ESS 갖다 붙이니까 재료 가치도 커 보이고 실제 실적도 올해 들어서 좀 개선되고 있어. 이 정도면은 11, 12월에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바이오 섹터인데요. 바이오가 이번에 다 조정이 나올 때 견조하게 좀 버텨줬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이제 업종의 특성에서 이제 바이오는 결국은 우리가 금리 인하의 시기,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의료기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먼저 말했냐면 제약 바이오의 대다수 애들이 실적이 없는 신약개발 관련주예요. 자, 그랬을 때 신약개발 관련주들이 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금리 인하 수혜주는 결국은 금리가 낮아질 때 어떤 업종이 좋아지냐인데, 이건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실생활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어요. 금리가 높아질 때 좋아요? 낮아질 때 좋아요? 낮아질 때 좋죠. 이자는 안 내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나쁠까요? 대출 없이 그냥 내 돈으로 다 사면 나쁘겠죠. 제로금리면은 대출이자 하나도 안 내릴 텐데. 그럼 우리 다 대출 끼고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그랬을 때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지금 이익이 없어.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연구도 하고. 그럼 빚을 내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시기는 그 이자가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없고 대출 많이 받고 펀딩 많이 하는 회사들이 유리해지겠죠.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주죠. 이익이 없잖아요, 제약바. 특히 신약개발 회사들은. 그거는 굉장히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완전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평가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완벽한 주가 평가 이론은 지금부터 미래의 모든 이익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 그게 주가예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모든 이익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의 합계.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1억이 오늘의 9천만 원이잖아요. 10년 후에 1억이 오늘은 5천만 원이에요. 왜? 금리로 나눠서 현재 가치는 더 작아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금리로 나눌 때 금리가 클수록 할인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할인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가 작아지겠죠. 금리가 클수록. 그런데 금리가 낮아져. 심지어 제로금리야. 그럼 100년 후의 이익도 10년 후의 이익도 내년의 이익도 똑같은 크기로 현재 가치로 와.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제로금리가 될수록 미래의 이익이 큰 회사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 미래, 10년 후, 100년 후의 이익이 가장 큰 회사가 어딜까요?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왜? 신약개발 회사들은 10년 동안 이익이 없어요. 20년 동안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20년 후, 30년 후 어느 순간 갑자기 이익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 커지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하니까 당연히 오늘 이익이 많은 회사보다 100년 후에 이익이 많은 회사가 유리한 건데,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니까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주는 맞고요. 또 하나는 왜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져야 되냐? 금리 인하 수혜 주면서 동시에 비만 치료제가 일단 현재 제약바이오의 판도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동페리뇽보다 좀 더 등급이 낮은 와인 중에 모에샹동 있죠. 모에샹동하고 동페리뇽은 한 회사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에샹동이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아시나요? 바로 루이비통의 LV, 모에샹동의 M, 헤네시의 H 해서 LVMH라는 회사에서 만든 샴페인이 모에샹동이에요. 그러면 되게 웃기죠. 우리는 루이비통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신발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샴페인도 만들고 헤네시라는 꼬냑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 기업인 거예요.
샴페인이 엄청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지만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시총 1위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마오타이라는 술을 만드는 마오타이 회사였어요. 그러면은 마오타이 술 만드는 중국 회사가 시총 1위, 샴페인 만드는 루이비통 회사가 유럽의 시총 1위였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인 거죠. 그런데 그 LVMH가 수년간 시총 1위였는데요. 시총 1위가 바뀌었잖아요. 스웨덴 회사로. 노보노 디스크로 바뀌었잖아요. 왜? 이걸 만들었잖아요. 위고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비만 치료제라는 거 하나 개발하면 끝나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 미국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비만 치료제가 아니고 비만 치료제는 결국은 그냥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거대한 빅파마에서 암을 정복하는, 나아가서 뭐 알약 하나 먹으면 우리가 5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우리 수명을 5년을 연장시키는 약을 개발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살 빼는 약 만들어서 유럽 1위가 됐는데 우리 수명을 1년씩 늘리게 하고 암으로 안 걸려도 안 죽게 하는 약을 만드는 미국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100% 엔비디오보다 시총이 훨씬 커지겠죠. 미국의 시총 1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도 관심을 갖는 건 맞는 거죠. 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테슬라나 전기차를 만들지 우리나라로 전기차 만들어? 그래도 만들잖아요. 애플이나 스마트폰 만들지 우리 만들어? 그래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다 벌써 죽었어야죠. 미국에서 인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삼성전자에서 개발하고 SK하이닉스에서 개발하니까 더 시총이 커지고 글로벌 기업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서도 글로벌 1위 기업은 안 나와도 뭐 글로벌 3위 기업, 5위 기업, 10위 기업이 나올 확률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기업이 탄생한다면 시가총액이 100조, 200조, 500조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금리 인하의 시기는 사실 아주 짧은 구간, 뭐 1, 2년 구간을 말하는 거고, 더 길게 본다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빅파마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신약 개발 열심히 할 것이며, 유럽에서 비만약 만들었다고 유럽의 시총 1위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업종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할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리한 업종이라고 봐요. 제가 정부의 정책 위반자라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고 맨파워만 있거든요. 그럼 맨파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예전에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갔으니까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이 발전했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고 반도체 산업이 발전했거든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공대 갔잖아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과, 화학과, 자동차공학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산업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 갔어요? 다 의대 갔잖아요. 의대 갔으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겠죠.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로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로봇 산업은 세계의 미래가 당연한 거고, 피지컬 AI 세계의 미래가 당연한 거고, 제약바이오는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비만약 만들었다고 시총 1위가 되는 세상인데, 생명농장의 꿈이 현실화가 된다면 세계 시총 1위는 당연히 그 빅파마가 먹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체에도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기기 업종까지 설명하면 더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홍콩 영화 좋아했잖아요. 주윤발 흉내도 냈고. 근데 지금은 대단히 뿌듯한 얘기죠. 유럽의, 남미의 어느 중학생이, 미국의 어느 고등학생이, 유럽의 어느 대학생이 BTS를 보면서 열광하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서 열광한단 말이죠. 그들이 영화 이런 걸 보면서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일본 드라마나 홍콩 영화를 보면서 그 스타들이 뭐를 썼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바르고 다니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성장세가 굉장히 좀 높다고 봐요. 크게 봐서는 KBT죠. KBT 성장세가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와 적은 인구수에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은 절대 10배고가 올라갈 수 없고 시총이 1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시총 차이 아시나요? 삼양식품과 농심의 시총 차이. 농심은 2조 3조 대고요. 삼양식품은 10조가 넘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닭볶음면을 1위로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이마트, 마켓컬리 뭐 다 검색해 보시면은 라면 순위 1위가 불닭볶음면이 아니에요. 부동의 1위가 신라면이에요. 그리고 너구리,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근데 왜 시총이 3배 넘게 삼양식품이 더 클까요? 외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그리고 외국 나가서 성공하면은 이제 그 기업이 대박이 나는 건데, 그런 대박의 기업들 중에 뭐 반도체나 자동차 말고, 우리 그건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외국에서
잘 팔리는 거 알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가장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을 꼽으라면 KBT입니다. KBT. 한국 화장품, 한국 의료기기. 그래서 외국에서도 되게 많은 의료 관광을 오고 있는 거죠. 회사와 집이 강남인데요. 강남대로 걷다 보면은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외국인 중에 꽤 많은 비율이 테이프 붙이고 강남역이나 노년역, 신사역 요 라인에서는 테이프 붙이고 있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갔다 오고 성형외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관광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홍콩이나 일본 갔다 오면서 야 뭐 비싼 와인 하나 사오면, 비싼 사케 하나 사오면, 비싼 위스키 하나 사오면 비행기값 뽑아.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 막 발렌타인 30년 사오고, 와인 좋아하면 뭐 샴페인 동페리뇽 하나 사오고, 일본 가서 사케 하나 사오는 거잖아요. 다싸이 사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비행기값 뽑아 뭐 이런 거잖아요. 외국 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의료관광 오는 게 딱 그거예요. 한국의 의료기기 중에 글로벌하게 퍼진 게 지금 비싼 것들 있잖아요. 리쥬란 이런 거 지금 파마리서치에서 굉장히 성공한 히트작이잖아요. 리쥬란을 3번 맞으면 비행기값 뽑아. 뭐 한국에서 뭐 맞으면 비행기값 뽑아 이러면서 와서 의료관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제약바이오는 이 3가지. 금리 인하의 시기에 신약 개발 회사들의 재평가 가능성, 그리고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도 비만 치료 업체들 관심 가지시고, 또 비만 치료제가 저렇게 글로벌하게 히트를 친다면 또 다른 신약 개발에서 생명장의 꿈, 암을 정복한다거나 했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기기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들, 의료 관광 수요들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수요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억의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하신다면 지금은 어떤 것들을 하실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은 현금 비중을 별로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1억의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또 다른 10억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현금 비중은 굳이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정도 금액 해야지 했을 때 다 하진 마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그게 고점이었어? 뭐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1억으로 하는 가정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보자라면 특히.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종목이 너무 적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개의 업종, 그리고 5개의 업종, 이렇게 2개로 말씀을 드린다면, 3개의 업종을 산다면 저는 일단은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도?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2개를 더 한다면,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저는 제약바이오의 의료기기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2개를 더 한다면, 아직 좀 관심이 사람들이 없는 2차 전지, 바닥 찍은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리고, 또 한쪽은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상법 개정안 또는 금융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르고 끝이라고 가정을 안 한다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중복되는 2가지가 다 중복되는 게 금융주, 특히 증권주거든요. 또 증권주는 어떻게 보면 지수와 연동이 되니까, 지수가 좋은 시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증권주인데, 저는 그렇게 금융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지금 딱 합이 맞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소가 주식시장에 4,000포인트가 넘었네. 증권주. 근데 증권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산업, 성장주의 그 라인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게 바로 분산 투자예요. 왜냐면 내가 5개를 사는데 반도체도 미래산업, 의료기기도 미래산업, 로봇도 미래산업. 다 미래산업을 사기만 하면 다 떼돈 벌 것 같아도 또 그들은 재무제표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또 동반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왜 미국에서 빅테크들 동반 하락? 그러면 제가 말하는 애들이 대부분 동반 하락을 해요. 그랬을 때 분산 투자라는 건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게 분산 투자니까, 어찌 보면 지금 성장주가 아닌 라인에서는 금융주, 특히 증권주가 좀 단기적인 재료에 딱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이 좀 공부하기 적기인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일단 별로 공부하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엔 검색의 시대였잖아요. 네이버에 주식 공부하는 방법 했으면 꽤 많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더 그거보다 똑똑한 AI 시대이기 때문에 AI한테 주식 공부하는 법 한번 바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AI는 사람을 많은 분야에서 이기지만 공부하는 법까지 AI에서 무슨 주식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저는 주식을 30년을 했고 많은 분들을 교육으로 가르쳐 왔고 강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 눈높이와 수준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좀 성공하신 책, 성공하신 분들이, 근데 국내 투자자 중에 성공하신 분의 책도 좋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성공하신 전설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린치 책이나 워렌 버핏의 책이나 벤자민 그레엄 책은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피터 린치도 워렌 버핏이 다 오래되긴 했지만 뭐 이런 분들이 좀 양서들 베스트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쪽에서 보면 이렇게 탑10 안에 늘 들어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몇 권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건 약간 이론이고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투자자들의 이야기. 요즘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즘 공부를 하려면 리포트랑 HTS입니다. 그럼 리포트 어떻게 보는데요? 역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리포트 많은 증권사 걸 볼 필요도 없고요. 뭐 그냥 몇 개 정도 대형 증권사 리포트 열심히 좀 보시고 또는 리포트 요약 보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럼 리포트 요약도 좀 보시고 그 종목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 리포트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 리포트를 보시든지. 그럼 리포트 말고 또 HTS는 더 중요해요. 왜? 리포트는 어제의 이야기잖아요. 리포트는 어제의 이야기라면 HTS는 지금의 이야기예요. 오늘 장중에 또는 장마감하고 그날의 흐름이 어땠는지 지수 차트도 한번 보고 코스피 200 종목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순서대로 쫙 보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말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오늘 시장에 돈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런 걸 매일 보다 보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1월 10일 월요일 제가 마감 HTS를 봤던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100% 시장의 돈은 지주회사와 금융주에 돈이 들어가고 특히 증권주.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젠스낭이 막 했을 땐 로봇주나 AI 관련주들 이렇게 흐름들이 있어요. 흐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그날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HTS 마감 정리를 메뉴를 쫙 보시고 주간 단위로 공부하고 싶을 때는 리포트에서 산업 분석을 보시고 좀 재미있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저도 책을 여러 권 썼거든요. 제가 쓴 책도 뭐 보시면 좋겠죠. 네.